미국 현지 시간 9월 21일 뉴욕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 공약 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짧게 마주칩니다. 통역을 대동한 대화 시간이 48초라니 간단한 안부 인사나 오갔을 시간입니다. 이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22일 MBC가 이 자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했고 뒤이어 다른 언론사들이 이 보도를 이어받아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자막으로 인해 발언 내용에 대해 정보를 시각적으로 먼저 접한 상태에서 녹음 상태가 좋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면 MBC의 보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낸 반박 입장문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다르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 반박 입장문에 따르면 MBC는 자막에서 국회 앞에 괄호를 붙여 미국을 집어넣었지만 그건 날리면이라는 워딩을 바이든으로 해석할 때 필요한 우겨넣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회라고 지칭할 땐 한국의 국회를 말합니다. 타국은 의회라고 지칭합니다. 국가대표라고 말했을 땐 한국의 국가대표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타국의 대표라면 미국 대표, 일본 대표 이런 식으로 지칭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국힘당과 대통령실의 해명을 받아들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 발언이 국회의원들 혹은 민주당을 비하한 발언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 참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힘당과 대통령실의 해명이 MBC의 보도보다 더 신빙성 있게 와닿습니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으로 해석하는 편이 더 자연스럽기도 하고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못 믿었다 해도 미국 대통령 뒤통수에 대고 험담할 정도로 몰상식하다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만으로도 비판해야 할 것들은 차고 넘칩니다. 단지 이슈의 선정성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날조로 선동하는 일은 더 이상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진실 공방은 모두의 에너지만 낭비시킬 뿐입니다.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여 비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비약과 날조로 이루어진다면 언제든 반박당할 수 있고 그런 반박들이 쌓여갈수록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는 신뢰를 잃게 됩니다. 지난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열기 위하여 목숨 건 투쟁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고와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과거에는 독재와의 투쟁을 위하여 다소 근거가 희박한 의혹과 폭로를 통하여 투쟁을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정보가 통제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정보 통제도 없고 그렇게 해서라도 타도해야 할 불법한 권력도 없습니다. 좀 냉정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1999년 7월 7일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었던 노무현 의원께서 대정부 질의 중 하셨던 말씀입니다. 22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가지셨던 문제의식에서 지금의 한국 사회는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의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뭐 잘 지내셨습니까? 네네. 이거 제 윤석열 외교 참사 가지고 이제 요즘 한동안 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추측성이나 뭐 날조들도 꽤 있었고 대표적인 게 지금 저기 국민의힘에서 고발 들어간 게 그거잖아요. 김호준이 TBS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쓴 베일, 망사 베일 그게 무슨 왕족들만 쓸 수 있는 거라. 뭐 영국의 로얄 네, 패밀리만 로얄 쓸 수 패밀리만 있다. 쓸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뭐 왕족 코스프레 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을 댔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황희두가 SNS에 또 많이 퍼뜨렸어요. 한 1000 리트윗 넘어간 것 같은데 보니까 트위터에 올린 것만 해도 그거 가지고 이제 국힘이 이제 허위 사실이니까 고발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을 제가 인트로에 집어넣었는데 이게 이제 마침 어제 어디 다른 자리에서 이제 듣고 이제 그대로 인용을 한 건데 제가 황희도가 마침 노무현 재단 이사장 아닙니까?
이사죠. 이사. 이사장이 맨날 이사장 그러니까 이사잖아. 네네. 근데 황희도 노무현 대통령이 99년에 이런 말씀 하신 거 알까? 설마 알겠습니까? 이 워딩 자체는 모른다고 칩시다. 근데 오래전부터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동과 날조로 싸우면 안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쳤다는 것을 알까? 그래서 이사면 재단 이사쯤 되면 사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가 몰랐다고 모르는 상태에서 이사 자리에 들어왔다고 해도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사 정도 되는 네. 자리면 그렇죠. 그래야 하죠. 무슨 자격으로 황희도 씨를 그 이사에 만쳤는지 나는 도저히. 그 뭐 저기 이력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황희도 아버지가 이쪽 인사들이랑 계속 친분이 있었어요. 박원순 시절에 박원순 시장이 뭐 이렇게 직책 맡기기도 했었고 지금 그 양반이 원래 소설가인가 뭐 그런데 돌아가신 분인데 살아계셨을 때 그랬고 그 인연으로 황희도가 민주당으로 들어온 걸로 보여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군요. 아무튼 그래서 정작 그분의 이름을 붙인 재단에서 이사직이나 하고 있는 인간은 이게 무슨 뭐 똥인지 된장인지 지 스스로 파악해볼 생각도 안 한 상태로 그냥 그런 그 선동된 이제 가짜뉴스 주는 거 퍼다 나르고 있고 그걸로 인기 끌고 있고 심지어 이 사람이 일단은 유튜버로 뭐 좀 성공했다고 할까요? 하여튼 유튜브로도 그렇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맨 처음에 이제 유튜버로 꽤 오랫동안 맨 처음은 해서 알려졌는데 이 사람이 원래 이력은 프로게이머예요. 프로게이머죠. 네. 예. 스타크래프트 게임으로 시작해가지고 스타크래프트 시절에 전적자 제대로 못 냈어. 그러니까 뭐 그냥 저냥 몇 번 경기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스타2로 넘어갔나 뭐 그랬다가 이제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프로게이머 생활 접고 이제 뭐 게이밍 유튜버 그런 걸로 들어갔다가 민주당으로 이상하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방송을 네. 뭐 시사 쪽으로 하기 시작해. 저는 이제 시사 쪽으로 할 때부터 이제 조금 보셨어요? 존재를 알았는데 예. 이제 썸네일 같은 거 봤죠. 네네. 썸네일 같은 거 봤는데 뭐 썸네일만 봐도 이제 그 각이 가락이 나오죠. 예. 근데 참 되게 웃긴 게 뭐 맨날 무슨 팩트를 알려주겠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얘가 썸네일을 그런 식으로 만들고 방송 제목도 그런 식으로 달고 네. 뭐 본인이 굉장히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마냥. 그 팩트라는 말을 내세우는 그런 문화도 사실 보면은 한 지금 이제 30대 후반부터 20대까지 이제 남자들에게 주로 걸쳐 있는 그런 문화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의 이제 기원도 일배예요. 그렇죠. 그 팩트라는 말이 사실 낙곰수에서 저는 일배로 전이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팩트라는 말을 잘 안 썼습니다. 팩트라는 말 자체를 뭐 그냥 근거를 대봐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뭐 이렇게 사실관계 입증 같은 것도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풀어서 하면 하지 팩트라는 말을 잘 안 쓰다가 그렇죠. 낙곰수에서 저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쪽 진영 내에서 유행시킨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팩트라는 단어를 일베에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일베에 팩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일베에만 팩트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치기 시작하면서 그쪽에서 유행하는 말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희도가 뭐 팩트를 알려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방송 썸네일을 썼다 그러면은 그 문화에 이제 충실한 그런 썸네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일베들도 그랬지만 네. 마치 자신이 팩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 마냥 네. 하고 있다는 게 그렇죠. 참 뭐랄까 가소롭죠. 가소롭고 그게 제일 위험하죠, 사실은. 그렇죠, 세상에서. 그렇죠. 예, 그 온갖 사이비들이 다 하는 말이 스스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만이 진리를 다루고 진실을 다룬다고. 근데 뭐 제가 제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진실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좆도 모른다는 거야. 세상에 대해서. 그렇죠. 진실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어요. 그냥 우리의 관점에서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지 뭐가 진실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야. 다만 이제 팩트 체크에 대한 필요성은 그렇죠. 예. 하나하나의 사실관계들을 이제 철저하게 짚어 나감으로써 내 관점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단 팩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논리 전개를 위한 시작이죠. 재료가 되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팩트라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 있지만은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이것이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그냥 말만 던질 수 있을 뿐이지.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말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섬기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참 뭐 그 서울의 노무현 재단에서 그
대통령님을 기념하기 위한 네. 건물을 만들었잖아요. 네. 이제 아마 개관이라고 해야 되나? 개관식도 한 거 같아 보이더라고요. 거기 이제 뭐 저기 팟캐스트 스튜디오도 있더만. 있죠. 예, 있죠. 임대할 수 있는 녹음실 같은 것도 예. 있고. 우리도 거기 가볼까? 쫓겨나지 않을까? 그렇지 막 이렇게 녹음하는 거 감청하다. 녹음하면서 감청하다 이 뭐야 이 새끼들. 아니면 뭐 어디시죠? 나이브 TV입니다. 한번 들어보고 이 새끼들. 블랙리스트에 바로 올리고 우리 고발당할지도 몰라. 똥파리라고 똥파리 블랙리스트인데 괜히 그때까지 드러나지도 않았다가 노출돼가지고 우리도 근데 그러면 우리 조회수는 올라가지 않을까? 아 그럴라나? 악플이라도 달릴 테니까. 그러게 이제 광고도 달렸겠다. 우리 광고주분들한테 피해가 가겠구나. 아 맞다. 그래서 안 되겠다. 맞아. 예. 조심해야죠. 예, 자중해야 됩니다. 네, 조심하고. 그러면 우리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네. 분들 소개해드리고요. 제공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달타냥님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하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 두 개 번호입니다. 트위터 웰컴퓨터 골뱅이 WELL_컴퓨터 치시면 트위터 계정 나오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에서 웰컴퓨터 골뱅이 AIRSEE 숫자 12를 입력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조립 수리 전문점이고요. 원하시는 사양에 맞는 최적의 견적을 내드리면서 조립 세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드립니다. AS 원격 지원 및 업그레이드까지 가능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그리고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지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 콩, 찰 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기름, 들기름의 시즌입니다. 이제 들기름 출시했습니까? 들기름 아니 출시는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이제 곧 출시하나요? 곧 머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온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본 내용으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초에 뭐 뜬금포로 저기 최민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이해찬 회고록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제목이 드디어 이해찬 회고록이 출근했습니다라고 이제 이런 제목이 글을 올려가지고 뭐 책 내용 이렇다 저렇다 말을 보탤 수가 없습니다. 읽어보시고 알아보시고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낀 벅찬 감동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필독을 강추합니다. PS 567페이지 23,000원. 책값이 엄청 싸지요. 널리 보급하기 위함이랍니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 실제로 저기 책값 비싸서 못 산다는 책 사고 싶었는데 책값 비싸서 못 산다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두께 페이지 수에 비하면 뭐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기는 하죠. 뭐 되게 싸다고 자랑할 건 아닌데 그냥 적당한 가격인 것 같은데. 뭐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책값을 책장에 따라오고 생색낼 수준의 가격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죠. 저도 좀 그 알라딘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연 500, 600페이지짜리 책들이 얼마나 하는지 대충 보니까 뭐 그게 이제 뭐 양장본이냐 일단 그러니까 하드커버냐 그런 것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사파 같은 거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런 거에서 차이가 나긴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비싸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분량에 비하면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실제로 책을 폈을 때 활자 자간이 또 어떻게 되느니까 밀도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 그냥 단순하게 23,000원이 부담돼서 못 사겠다는 사람이 실제로 나왔어요. 이 지지자 중에 뭐 누가 깔려고 그런 글을 쓴 게 아니라 이분 보니까 정말 그 저희 애당로 성향이신 분인데 이분이 나 저 책 사고 싶은데 책값이 좀 비싸서 이렇게 이제 트윗을 올리신 게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보급을 위해서 23,000원, 그러니까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 23,000원으로 책값을 책정했다는 최민희의 말은 실패다. 네. 그렇죠, 실패죠. 보급을 위한 거였으면은 일단 2만 원 밑으로 떨궜어야지. 아니면 디지털 출판도 하고,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진짜로 그럴 것 같으면은 그냥 뭐 실비로 풀던지, 그러니까 이제 인쇄비만 받고 풀던지 뭐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최민희 씨 어찌됐든 간에
이득 볼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저기 인터뷰 딴 사람이 최민희니까 책 집필한 게 최민희인데.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해찬이 묻고, 그러니까 최민희가 묻고 이해찬이 답하다 이 형식이에요. 책 자체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독을 권한에 감동이네 그러고 자기가 이제 저자처럼 이야기를 한 거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책 표지도 보면 이해찬 이렇게 대각선 옆 사진, 옆 얼굴 사진이 이렇게 커다랗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저 백브리핑 채팅방에서 어떤 분은 해골록이라고 해골록이라고 그러시는 분도 있었고 저는 무슨 저기 해부학 서적 같은 거 아닌가 이거 의학 서적으로 분류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뭐 어쨌든 참 뭘 그런 걸 다 써서 네. 냈는지. 예. 하필 이 시국에 왜 해골록을 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게요. 뭐 어쨌든 이 책이 나오고서 여러 매체들에서 이 책의 내용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해찬 전 총리의 그 인터뷰들 네. 뭐 이런 것들 내용을 전했는데 참 주옥 가관이더라고요. 주옥 아주. 같죠. 진짜 일단 이재명 칭찬부터 시작해서 네. 그다음에 뭐 문재인 대통령 얘기까지 네네. 좀 한마디로 짜치는 정리하면서 좀 피곤하셨습니까? 아 뭐 참 이런 사람이 민주당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네. 뭐 평생 계속 그랬겠냐마는 네. 예, 그래도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뭐 이재명 칭찬이었죠.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재명은 굉장히 좋은 후보였다. 정치권에 이재명처럼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앞에 거 빼면은 이거는 좀 그럴싸해. 이재명처럼 살아온 사람이 별로 없긴 하죠. 거의 없죠. 예. 네, 이 정도 인물이 아닙니다. 뭐 근데 그 체급까지 못 가서 그렇지 이재명 같은 인간들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치권. 근데 이재명 같은 인간들 중에서 그 체급까지 올라간 건 이재명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예, 네.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참 뭐 지금 상황을 보면 뭐 딱 그냥 한눈에 보이죠. 지금 이 검찰의 그 엄청난 수사 목록들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 계속 예, 뭐가 하나씩 이제 꼬리를 치고 지금 나오고 그 있죠. 쌍방울 계열사 KH에 관한 이제 수사점에서는 네. 그 지금 뭐 거기에 관한 그 기소 들어갔나? 뭐 아무튼 나오다가 저도 뉴스 짤막하게 보고 나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이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직접 뇌물죄. 네, 직접 뇌물죄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직접 뇌물죄를 저질렀을 것을 네. 확인하기 위한 뭐 네. 되게 그런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온 뇌물은 이재명한테 갔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수사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것 같고 네. 뭐 이명박 따라잡는 게 일도 아닌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 아직까지 이제 뭐 구체적으로 보도가 안 된 사안들 중에 보면 뭐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기 뭐 성남시에서 그 강제 입원 실제로 실행한 거 김사랑 씨 같은 경우 네네. 그런 경우도 지금 이제 당사자께서 이제 옛날 과거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걸 알리려고 했던 활동들을 지금 다시 많이 부각시켜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SNS상에 노출을 시키고 계시던데 뭐 그런 것들도 사실 제대로 파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뭐 저기 항의 시위하는 일반 시민을 정신병원에 집어넣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경우라고 해도 그분이 저도 그분 만나가지고 몇 번 같이 밥도 먹어보고 차도 마신 적 있고 그렇거든요. 그 뭐 저기 전혀 그런 분 아니에요. 네네. 그래 이제 캐릭터가 센 사람들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 근데 그 무턱대고 정신병원에 그렇게 집어넣은 일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수사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그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네. 그런 식으로 강제 입원이 됐던 사람들이 일단 숫자로만 보면 제법 됐던 걸로 네, 예, 네. 예전에 언론 보도가 됐었는데 네. 근데 그 이제 당시에 입원하셨던 분들 대부분이 어떻게 그 드러내서 자신이 어떤 피해를 겪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이제 김사랑 씨 말고는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개별 사례들이 다 이제 그런 식의 이상한 조치였는지는 알 길은 없죠. 네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많았다. 네, 이상하게 유독 많았다 네. 뭐 그런 건 있죠. 그래서 좀
그 강제 입원 규정을 좀 과도하게 악용한 거라고. 예, 적극적으로 너무 적극적으로 네, 활용한 거 아니냐 네.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해찬 씨는 이해찬 그 대표 시절에도 오죽하면 그 당소자라는 당의 소중한 자산 뭐 그때부터 우쭈쭈 했는데 뭐 지금도 뭐 이재명이 좋겠죠. 그때 그 당소자라는 말 참 그 말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그 이재명 반대하는 입장에 섰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됐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막 저도 사실 상당히 고민을 했거든요. 그냥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 봐야 되느냐. 근데 그런 식으로 당연 소중한 자산이라고 어떤 정치인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보통 여러 사람을 그러니까 대권 주자 군을 가지고 그렇죠. 모두 당에 그렇죠. 네. 뭐 소중한 자산은 이런 식으로는 하지만 그렇죠. 어느 네. 특정 한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는 일이 잘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것도 당 대표식이나 돼가지고 그리고 되게 깍듯했던 말투도 기억이 나고. 네네. 존칭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네. 그분의 알려진 성향과는 매우 다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쌍방울이 자꾸 아른아른 거리는 거죠. 충분히 뭐 그렇게 생각해볼 네. 여지가 있죠. 충분히. 사실 뭐 그때 이제 전당대회 때죠. 당대표 네. 선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때도 그때도 사실 이화영 씨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과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사실 공공연하게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아이 씨발 그래도 이해찬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 이화영 계속 끌어다가 저기 자리 큰 거 하나씩 주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큰 구찌도 떼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거 뭐가 있긴 있는 건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죠 다들. 그렇죠. 이제 그게 뭐 조만간 밝혀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올해 있었던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였던 대선 패배의 원인을 이분께서 이거 뭐 한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20년이 아니구나 한 10년 전, 네. 15년 전이구나. 네. 검찰, 언론, 관료 집단의 집단 카르텔. 그 다음에 국민들은 부동산이라는 물질적 욕망이 깔려 있고 의식도 보수화됐다. 일단 저기 뭐 진단만 놓고 봅시다. 국민들이 부동산에는 물질적 욕망이 깔려 있고 의식도 보수화됐다. 요 분석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그 대선 패배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이런 현상 자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요 말에 타겟팅이 되는 대상은 주 대상은 40대에서 50대입니다. 40대 50대 남자들. 이재명 지지층이에요. 그렇지. 민주당의 이 주 지지층이죠. 의식도 보수화되고 부동산에는 물질적 욕망이 깔려 있는 이렇게 타락한 이 주 계층이 40, 50대 남자들이라고. 얘네들이 이재명 지지의 원동력이야. 이해찬이 이 양반아. 이거 좀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의식이 보수화되긴 됐는데 이해찬이 말하는 의식의 보수화는 국힘 찍는다 이런 그렇죠. 얘기고 네. 사실 제대로 된 의식의 보수화는 그 20대 때 가지고 있던 막연한 것들이 그냥 머릿속에 굳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민주당 지지하는 40대 50대 이 사람들이 네. 젊었을 때부터 뭐 국민의 쪽 계열을 무조건 일단 싫어했고 그래서 민주당을 이렇게 밀어줬는데 그게 상태로 굳어져 버려가지고 이재명이 나와도 민주당을 밀어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수화된 거지. 그러니까 머리가 굳어져 버린 그렇죠.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사실 뭐 사회 전반적으로서 의식이 보수화됐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를 봐도 그렇게 과거처럼 친민주당 혹은 친진보적이지 않다. 성향이 전반적으로 많이 갈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봐도 저는 뭐 딱히 친민주 진보 성향의 사람이었다기보다 그냥 반정부였어요. 반정부. 그냥 기득권이 그 당시에 기득권이 전두환이었고 노태우였기 때문에 걔들이 싫었던 거였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싫었던 거였지. 뭐 그 당시에 만약에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었다? 마찬가지로 저는 정부 욕했을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세상이 싫었기 때문에 세상이 족같았기 때문에 정치 이 새끼들 락스피릿 아니야 락스피릿. 그렇지 그런 거지. 딱히 뭐 이렇게 지금 20대들이 저는 우경화됐다는 말에 크게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 기득권을 쥐고 있냐에 따라서 20대는 언제든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맞아
뭐 아무튼 그리고 뭐 검찰 관료 집단의 카르텔은 뭐 그럼 카르텔이 예전에는 없었나? 그 문재인 정부는 이 카르텔이 있는데 어떻게 당선이 됐지? 그러니까 오로지 박근혜 탄핵의 그 반동으로 당선이 된 건가? 그리고 심지어 자기 당 대표 시절에 총선도 크게 이겼잖아요. 그렇죠. 네. 지선도 이기고 그렇게 큰 선거를 그렇죠. 대선 직전까지 선거는 다 이겼죠. 판판이 이겼죠. 그렇죠, 그렇죠. 지선 총선 다 이겨놨는데 대선 때 돼서 딱 졌는데 그때에서 카르텔이 작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사실 뭐 낙검수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네, 이게 네. 이 기득권 카르텔, 네. 재벌, 뭐 언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모피아, 네. 그 너무 아니 그뭐 실제로 기득권 카르텔이 있다고 칩시다. 치면 그러면 기득권 카르텔에 저항하는 저항 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항 세력도 기득권이랑 다를 바 없이 굴면은 무슨 변별력을 가집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그 꼴 난 거 아니야? 사실 민주당 그 지지 세력의 기반들이 하여튼 뭐 그 이해찬은 이 뭐야 옛날에 어떤 재벌이나 기득권의 이제 2세 집단들이 뭐 검찰도 되고 뭐 언론사 기자도 되고 그다음에 뭐 공무원도 돼가지고 그래서 끼리끼리 해먹는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뭐 정작 그렇게 말하는 지들 자식들도 어떻게 그렇게들 어떤 자리에 끼워 넣으려고 뭐 조국처럼 그러고 있잖아 다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사고 막 보내고 자사고도 보내고 뭐야 그 대안학교 모르고 스펙 뻥튀해가지고 네. 대학 어떻게든 좋은데 보내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막 미국도 막 팍팍 보내주고 그렇죠. 실력 안 되면 미국 보내고 뭐 그러잖아. 대단들 하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저 대선 실패에 대한 분석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되는데 후보가 이재명이라서 졌어. 이재명이 잘 못해서 졌어. 아니 뭐 이재명이 선거를 잘 못 뛰어서 졌어. 그렇게 얘기하면 끝날 일인데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그냥 자아 비판하고. 그냥 대실패한 거죠. 네. 대실패까지는 아니겠다. 0.73%니까 하여튼 어쨌든 실패. 예. 그거를 그러니까는 너무 아깝게 지니까 이게 막 얼음 커이겠지. 막 그 예. 손에 잡힐 듯 왜 뭐, 어렸을 때 당구장에서 당구 치면 당구 치고 집에 들어오면 누워서 이 천장을 보면 다 그냥 공이 계속 굴러가고 예. 이 공을 내가 이렇게 쳤었어야 되는데 막 그거랑 똑같은 거지 이게. 당구는 재미라도 있잖아. 재밌으니까. 당구 재밌죠. 재밌으니까 그러는 건데 이거는 뭐 재밌어서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 이차는 그냥 그 뭐 권력욕이라고 해야 되나? 예. 뭐 그런 거겠죠. 본인이 그런 얘기도 했었고 20년 집권 막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근데 그게 5년 만에 다시 넘어갔잖아요. 그 20년 집권이 사실은 되게 정말로 크게 그 마이너스로 작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 보고 뭐 이렇게 되게 건방지고 이제 괘씸하다, 오만하다 그렇게 받아들인 뭐 그러니까 지지층 이외에 일반인들이 많았거든요. 그 뒤에 이제 이 민정 패배에 관해서 분석한 그 기사 하나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할 텐데 거기서도 보면 그런 이제 뉘앙스들이 말이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그 민주당의 어떤 오만함, 그다음에 운동권 세력의 부패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상징이 사실은 이해찬이죠. 그렇게 보면 사실은 대선 패배의 원인을 말을 하라고 하면 자아 비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찬은 뭐 유권자들 보수에서 졌다. 이건 진짜로 이건 제가 앞에 있으면 멱살 잡고 한 대 치고 싶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발전이 없는 소리죠 이게. 발전이 없기도 하고 사람이 지가 뭘 일을 해서 잘못했으면 일단 내가 뭘 잘못했는지부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남 탓을 해요? 유권자들이 뭐 참. 내가 잘 못해서 졌다. 내가 뭔가 좀 뭐 방심했다. 너무 쉽게 생각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해찬은 그런 꼴을 본 적이 없어. 자아 성찰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는 인간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미숙한 인간이다. 얼굴은 무슨 해골 바가지 다 돼가지고 고추까지 생겼는데 이 어떤 그 그러니까 정신적인 연령대는 무슨 10대 같아. 애새끼 진짜로 이것도 평생 뭐 아버지한테 회초리 한번 맞아본 적 없는 애새끼 같아요. 말하는 꼬라지 보면은. 그래서 진짜 만나면 멱살 잡고 패고 싶다니까 이런 새끼는. 뭐 쭉 잘 나갔지 이해찬도. 예. 금수저 아니야? 서울대 들어가가지고. 원래 금수저 아니야 그리고. 서울대도 뭐 그 과 옮기려고 한 번 자퇴하고서 다시 또 서울대로 시험 봐가지고 그 뭐 서울대 물리대 합격했다고. 네네. 뭐
그러고서 뭐 이제 뭐 학생 운동 뭐 하다가 아이고 이런. 네. 그런 다음에 뭐 나름 엄청난 다선 의원이고 네. 항상 자기 선거는 잘 했죠. 잘했죠. 잘 했고 또 젊었을 때는 계속 이렇게 뭐 여기저기 불려서 쓰임을 당한 거 보면은 뭐 좀 젊었을 때는 이제 좀 반짝반짝하게 일을 좀 잘 했던 거 아닌가. 그 당시에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님도 그 학생, 그러니까 민주화 투쟁 세력들을 많이 이제 영입을 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네네. 이제 그렇게 영입을 해서 이제 그 기존의 어떤 민주당의 정체성에 동화가 되는 사람들이면은 그냥 이제 당에 남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안에서 니들 나름의 세력을 키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가라. 밖에서 진보당이라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87년 항쟁 이후에 그때 정치 상황으로는 밖에서 진보당이라고 해봤자 니들 제대로 정치도 못한다. 그러니까 니들끼리 뭐 안에서 이제 좀 덩치를 키워가지고 세력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민주당의 정체성에 동화돼서 같이 가자, 이제 그렇게 해서 영입을 한 사례란 말입니다. 뭐 이제 그렇게 보면은 사실 지금 이것도 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 싶은데, 저는 이재명이 이제 뭐 밖에서 세력들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민주당을 접수한 꼬라지가 지금 된 건데, 네네. 그게 그렇게 그렇게 세력들을 들여와가지고 당을 접수하는 과정 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없었다면은 당 정체성이 그렇게 바뀌는 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게 어떤 뭐 뻐꾸기가 알란다 그런 식으로 표명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다만 문제는 그게 그렇게 이제 그 세력들을, 바깥 세력들을 민주당을 끌어들이는데 그 과정에서 부정이 없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보면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면이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해찬도 그런 어떤 그 김대중 대통령님의 어떤 그 학생 민주화 세력들을 이제 정치권으로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을 이제 차세대로 키우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그런 거였죠. 그런 의지의 이제 일환으로 이제 성장한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뭐 그런 다음에 뭐 장관도 시켜주시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참여정부 때는 총리까지. 어쨌든 진짜 뭐 화려합니다, 스펙은. 화려하죠. 네. 네. 근데 화려한 만큼 뭐 참 사건 사고도 많았고. 네. 뭐 그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선 실패의 원인에 이어지는 거죠. 네. 이해찬 입장에서는 네.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게 문재인 정부 대표적인 인사 실패 사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전혀 동의 못 하겠는데요. 그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과 지금 대통령 윤석열은 일단 분리해서 봐야 될 면이 있잖아요. 직책이 사람을 만들잖아. 그렇죠.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은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뭐 검사 시절에도 사실 뭐 저 박근혜 시절에도 탄압받았던 사람이잖아. 그냥 자기 할 일 하겠다고 버틴 게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같은 경우도 그거 그 이미지 다 이용해 먹었다고요. 그렇죠. 지지난 대선이죠. 2017년에 네. 그때 SBS 그 뉴스에 나와가 인터뷰에서 자기 그 제1 공약을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서 적폐 청산을 네. 하고 싶다. 네. 정부 내 부패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때 민주당에서 환영받는 인사였어요. 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이 이제 대표적인 인사 실패 사례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이해찬은 지금 그러니까 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깠잖아요. 그러면은 저 뉴스 공개 나가지고 김어준 멱살 잡아야 돼요, 윤석열은. 그렇지. 주진우 머리 쥐어뜯고 해야 돼. 맞아요. 너희들 때문에 이 새끼야 선거 졌다 그러고. 그렇지. 양정철이랑 셋이 못 얻어놓고 조인트 까고 막 빠따 치고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맨날 멱살 잡히는 우리 기재부 공무원들. 이거를 이제 눈에 잘 띄지 않는 인사 문제도 있었다고 하면서 마치 이제 기재부를 염두에 두는 것처럼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관료들이 정부를 장악했다. 뭐 코로나 터지고 나서 굉장히 막 시끄럽고 이해찬 굉장히 막 건방진 얘기도 했었죠. 그렇죠. 막 홍남기 부총리 경질해야 된다고. 네. 마치 뭐 당에서 탄핵이라도 시킬 것처럼. 네, 그렇죠. 참, 근데 이건 뭐 경제 관료들이 정부를 장악한 게 아니고 니들이 경제 관료들이 정부를 장악하게 만든 거예요, 이 새끼들아. 니들이 이치에 안 맞는 소리를 하니까 이치에 맞는 경제 관료들 말에 대통령님이 들어준 거야. 니들이 만약에 이치에 맞는 소리를 했어봐. 그럼 경제 관료들이 장악할래도 장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사람 아니야? 근데 민주당에서 만약에 맞는 말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 때 만약에 기재부에서 처음에 되게 짜게 나왔잖아요. 기재반이 한 50% 정도 그렇게 짜게 나왔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전 국민 지급이 아니라 그래 대통령님의 방향에 따르겠는데 어떤 지원의 어떤 밀도를 높이고 그래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70% 정도로 예를 들어 대상자를 넓히고 그다음에 뭐 액수를 한 2배 정도로 띄웠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제시를 했다. 그러면 저는 대통령님이 그 쉽게 그냥 기재부 손들어주고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선별 지급을 해서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갔으면은 그리고 처음에는 결국은 대통령님이 그 전 국민 100% 지급할 수 있게 손 들어주셨잖아.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안 그러면 이 새끼들이 안 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사람들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일단 돈 푸는 게 그러니까 빨리 그때는 빨리 나눠주는 게 먼저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신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총선에 미쳐 있구나 이제 네.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뭐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네, 해 주셨죠. 네, 하지만 그 뒤에는 얄짤 없었고 그리고 홍 부총리가 진짜 민주당 사정 많이 봐줬어요. 엄청 봐줬죠. 그 네. 마지막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네. 88%로 맞췄잖아. 네. 그것도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계속 그 되게 센 반대 입장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타협을 하신 거죠 말하자면. 그대로 계속 그렇게 대립된 상태로 있으면은 진짜로 국정이고 뭐가 안 되니까 될 일이 안 되니까. 그래 보면 니들이 좀 그 사람과 말 같은 말을 하고 그랬으면은 기재부가 저도 뭐 기재부가 정부를 장악한 건 아니지만은 대통령님이 기재부에 많이 의지를 하셨고 그러니까 기재부 많이 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민주당 니들이 멍청하게 굴어서 그런 거예요. 똥멍청이. 예. 진짜. 유능한 좀 당내도 그 당시에 유능한 사람도 있었잖아.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이 당시에는 이상희 교수도 우리 당 사람이었잖아. 그렇죠. 그런 양반들 데려다가 이때 그러면 저기 재난지원 정책 어떻게 수립하면 좋겠냐고, 어? 같이 머리 맞대고 토의라도 머리 맞대고 연구라도 해봤으라고. 답 나왔을 거야. 그랬으면 당에서 더 기재부보다 더 나은 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었을 거야. 당시에 기재부보다. 다만 이제 이해찬이고 당 대표는 그렇죠. 이해찬이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뭐야 이재명은 이해찬의 소중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재부가 정부를 장악했다. 왜 장악했냐? 이해찬 네가 띨빵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가 더러운 말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게 비슷한 게 그 우리 그 라이브 TV 초창기에 다뤘던 네. 뭐 임대차 3법. 그렇죠. 임대차 3법 전부 다가 아니라 그 전세 2+2 네네. 예, 제한한다는 거 5% 이상 인상 못하게. 그게 문재인 정부 동안에 올라간 부동산 가격을 전부 다 그 법 하나로 올렸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다만 안 그래도 싱숭생숭한데 사람들이 그렇죠. 예? 빨리 집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죠. 막 그때 이제 대출 규제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야 규제 되기 전에 지금 대출 땡겨가지고 집을 사야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거기 그런 분위기에 일조한 게 그 해 법 통과되기 전부터 막 2+2를 한다 아니면 그렇죠. 뭐몇 년까지 나왔더라 뭐 박주민은 뭐라고 얘기했지 뭐 하여튼 막 굉장히 강력하게 막 규제할 것처럼 전세 가격 인상을 못하게 못 박아 놓을 것처럼 네. 해가지고 굉장히 흔들렸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은 야 지금 미리 올려야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막 그때부터 이렇게 전세 가격이 슬슬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을 세게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오르고 올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 이제 금리는 올라가니까 이제 대출 이자 빡세지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안 올라가는 거지. 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법이 효과를 발휘해서 안 올라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한계에 다다른 거야. 더 이상 그 당시에 박주민이 한 짓은 그냥 포퓰리즘에 취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털빠들 우쭈우쭈 해주니까 네. 그게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냥 의도대로 굴러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법을 그따위로 만든 거죠. 이해찬 시절 마지막 법안 아닙니까? 총선 승리하자마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냥 통과시킨 거. 네. 이거 다 주워 삼켜준 게 문재인 정부예요. 발목을 잡고 지랄을 하니까. 예. 아니 통과시킨 걸 어쩝니까? 그렇죠. 그렇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버렸는데.
그러니까 똥은 이해찬이 싸놓고 욕 먹고 뒷감당은 문재인 정부가 다 했죠. 에이, 네, 그 생각하기 또 열받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흔들 수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거를 한 방에 해결을 못하는 거야. 이것도 원래대로 돌려버리면 그거에 대한 또 충격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아니면 원희룡이 잘하는 건지 예. 은근 잘하는 게 함부로 막 건드리지 않아.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원희룡은 그래도 그 저기 도지사로 몇 년 있어보고 했기 때문에 행정을 그냥 막 그렇게 뭐 짓걸리는 대로 그렇게 막 그 명분 앞세가지고 막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겠죠. 이 지난달 아마 한 달 정도 좀 지났을 거예요. 이 원희룡 장관이 네. 그 유명한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자기는 일단은 아직 건드릴 생각이 없다. 지금 어차피 시장에서 스스로 가격이 계속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괜히 섣불리 건드려가지고 이거를 뭐 더 낮춘다던가 아니면 다시 이거를 끌어올린다던가 할 계획이 전혀 없다. 네. 그냥 최대한 주택 공급을 서두를 수 있는 뭐 그런 네.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고요. 하여튼 그 똥멍청이 같은 거. 그리고 또 이해찬. 네. 또 뭐 했습니까? 이게 북한 가서 2018년에 네. 가가지고 그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랑 면담 일정이 잡혔었는데 노쇼했죠. 네. 그거 뭐 정동영이랑 이정미랑 이제 같이 이제 딱 만나는 건데 뭐가 뭐 의전이 안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문도 있었고 뭐 그래서 펑크냈다는 얘기도 있고 나중에 결국 그 김정은이 뭐 어떻게 해줘가지고 다시 이제 네. 성사가 됐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아주 외교 마찰을 만들 뻔했죠. 그렇죠. 분위기 좋게 하자고 하는 네. 간 자리에서 그렇죠. 분명히 대통령님께서 이거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야 된다고 대북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참. 거기 가서 또 갑질하는 그 벌을 못 버리고. 그렇죠. 그러고 와서는 또 저기 판문점 토론도 통과 안 시켜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그 임대차삼법 할 때 차라리 그걸 먼저 했었어야 돼. 그렇죠. 그거를 빨리. 그렇죠. 근데 이유도 제대로 된 이유도 없어. 그냥 민기적거리고 그냥 결국 뭉개버렸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시기 놓쳐버리니까는 그냥 0 그냥 그렇죠. 아직까지도 네. 통과 안 된. 그리고 결국 따지고 보면 뭐 얼마 전에 윤석열이 욕먹은 발언 그 저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대북 정책 다 쇼였다. 그런 소리를 저쪽 진영에서 할 수 있게 된 계기도 사실은 그거예요. 판문점 선언 하나만이라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면은 쇼라는 소리 못 하는 거야. 결과까지 남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사실 뭐 결과가 없더라도 그걸 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느 도단이라고 보긴 하지만은 그리고 북한에서도 어떤 남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그렇죠. 호의적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래도 뭐 남한에서 이렇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음. 의회에서까지 뭔가 협조적으로 나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어쨌든 그게 안 됐고 이해찬의 인생을 보면 참 뭐 이 나무 위키를 보니까 네.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맛집이죠, 맛집. 와 너무 많은데. 나무 위키 그래도 그 당빠나 이재명 지지 성향 애들이 상당히 장악해가지고 날 좀 많이 해놨는데 이해찬은 별로 안 건드렸나 보다. 아니 그냥 딱 못 건드리는 거 있죠. 예. 뭐 예를 들어서 폭행이라든가 예. 폭언이라든가 예. 뭐 이런 거 그거는 뭐 어떻게 실드 치기 어려운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일단 이해찬의 그 마지막 국회의원의 마지막 생활에서 네. 당 대표 되기 전에도 이 아저씨가 네. 본회의 결석률 국회 10위, 네. 민주당에서는 1위. 짱짱맨, 네. 상임위 결석률 민주당 내 4위. 네. 그래서 뭐 한 거야 당 대표도 아닌데. 음. 보통 이런 거 당 대표나 원내 대표 어떤 이제 당직을 맡고 있을 때 뭐 아니면 이제 대선 주자급 되거나 뭐 그런 사람 외부 일정이 많을 때 네. 그럴 때는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땅콩 까먹었나 보지 뭐. 사케 술 한 잔씩 하고 뭐 땅콩 먹고 그러나 보지 뭐. 회에다가 김현번에서 대리 출석이라도 시키든지 아니면 얼굴에 안 잡으면 최민희를 보내서라도 대출 시키든지. 아니 전 급하면 전원책 전원책도 일당 주고 대출을 좀 시키든지 하지 뭐냐 이게. 아유.
이미 화려하더라고요. 네. 1987년에 말입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기자를 폭행한 일이 있었는데 네. 그 기자가 뭘 했냐면은 네. 그 당시 이제 문익환 목사께서 대통령 대선 후보로 출마하려고 한다 네. 그런 기사를 보도를 했는데 네. 그거 보도했다고 때렸대요. 뭐 근데 이때는 그냥 그 저기 학생운동 하던 시절이니까 그 까라가 남아있다고 칩시다. 87년이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차여차 하다가 이때가 아마 그 조순이 서울시장일 때인가? 95년 음. 찾아봐야겠는데 네, 아무튼 이때 이제 이해찬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 이해찬 씨 형님이 있잖아요. 형이 있는데 네. 그 송파구 살았나 봐. 네네. 뭐 등기 서류 문제로 음. 송파구청 쳐들어가 가지고 송파구청 직원의 뺨을 때리고 뭐 서류를 집어 던지고 뭐 아주 쌩 난리를 피운 다음에 아유, 서울시 감사관한테 송파구청 다 특별 감사하라고. 이 새끼 공익 마인드도 없고 그냥 애새끼라니까 이거 좀 하는 이런 거. 야, 보면은. 이런 사람이 막 그 다스베이다인가 파파이스 나와가지고 막 공공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그리고 김호준이 뭐 공익 마인드에 충실하다고 그렇게 예찬을 평가를 했잖아. 그렇죠. 아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1990년대 이때 이제 이해찬 아마 국회의원이었을 때인가봐요. 네네. 그 지역구가 관악구거든. 네. 관악구청장한테 네. 물컵을 집어던지고 또 뭔가 음. 뭐가 심사가 뒤틀렸는지 깽판을 부렸다고 하고 네. 이 당시 관악구청장은 이때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은 안 하고 네. 다만 이해찬 진짜 상종 못할 사람이다. 인성에 문제 있다. 이런 얘기만 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분노 조절 장애로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뭐지 저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저기 이재명 꼬붕들이 이해찬한테 뭐 성질 내고 막말 부렸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더라. 그리고 뭐 실제로 이재명 앞에서 긴 거를 보면은 이재명한테 깍듯하고 그랬던 걸 보면은 맞고 살았나? 뭐 맞고 살았건 아니면은 너씨뭐너 나대면 좆되는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협박당했나? 확실하게 보이는 뭔가 이제 그런 위협을 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원래 사람이 그 완벽한 이상적인 분노 조절 장애는 가질 수가 없잖아. 목에 칼이 들어오면은 분노가 다 참아지잖아. 뭐 대부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해찬도 네. 그러니까 뭐 구청장 정도는 뭐 이제 그냥 갑질 확 해버리고 우리 당소자한테는 그냥 그러니까 그게 그 사실은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소중한이라는 말의 실제 뜻은 뭐 두려운, 무서운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랬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뭐 이런 사건 사고 외에 또 여러 가지 망언들이 있죠. 이거 다들 아시는 것들이죠. 뭐. 오랜만에 다시 발굴 네. 새삼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민주당 전국 장애인 위원회 발대식에서 정치권에서 말하는 걸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까지 포용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이게 당 대표 시절에 제일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는 좀 이해찬이지.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제 한번 막 보도되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뭐 그래서 막 당 지도부 뭐 당 대변인이 뭐 그냥 어떻게 최대한 뭐 수습도 잘 안 되지만 뭐 수습하려고 애를 썼고 네네. 그랬는데 또 다른 장애인 관련 행사였나 이렇게 거기 가가지고 신체적 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인간들. 나도 몰랐는데 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대요. 이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대체 왜 하는 거지?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그 베트남에서 그 누가 높은 네네.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왔을 때 뭐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여성들과 결혼을 많이 하는데 다른 나라보다 베트남 여성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 뭐 하러 하냐고 뭐 그러면 뭐 베트남이랑도 이게 뭐 친해 보이냐고. 아니 이거 대부분 매매혼인데 이거 참 이런 소리를. 에휴. 참.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아무리 잘했어도 이게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젊었을 때 별로 잘한 것 같지도 않고 봐가지고는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어마어마한 골프 이야기 참여정부의 때 벌어진
네. 총리 시절이죠. 네. 골프 사랑. 네. 뭐 그냥 계속 언론 보도 나오면서도 계속 골프를 쳤어.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미 나 이렇게 많이 친 줄 몰랐어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으셨다고 해가지고 지랑 맞먹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지는 어머니 의전서열 한참 낮은 국무총리란 말이야. 더구나 대통령한테 임명을 받은 국무총리란 말이야. 근데 이해찬은 이거는 뭐 완전 아나무인이었지 사실 이 시절에. 뭐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뭐 이제 그게 더 바람직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배려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배려를 해주면 배려를 받아들여서 따라야지. 잘 따라야지. 배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거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저기 누구야 이낙연 총리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전용기 내드리니까 그 대통령 저기 그 상징 떼고 타고 그 정도는 해야지. 근데 이 인간은 골프공에 봉황색이질 않나. 그래. 보안 골프공 진짜 너무 웃겨. 그리고 같이 골프 친 인간도 그 다들 아시는 영남재분 회장 그 그게 이제 마누라가 살인 사건 연루되어 있는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뭔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래요. 막 네. 그 예전에 그러니까 뭐 대선 때 뭐 불법 정치 자금 이렇게 뭐 전달하고 그랬던 사람들, 네네. 뭐 그런 사람들하고 막 모여가지고 골프 치고. 그러니까요. 근데 얘네들이랑 골프 치기 직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미국이었나 어디로 출국을 하셨단 말이에요. 출국하시면서 이제 다녀올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이 새끼 골프 친 거야. 그래가지고 네. 대통령님 들어오셨을 때 사직서 이렇게 낸 거예요. 이게. 네. 그 집중호우 골프 그때 아마 제가 그때 어느 방송에서 듣기로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때 민정이었나 이때 민정.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님이 강력하게 저거 잘라야 된다고 되게 세게 화내면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해찬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원한 관계가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에 그 3.1절 골프가 영남재분 맞는 거잖아요. 2006년 네네. 3월 때. 네. 그때도 이게 워낙 그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당시 민정수석께서 싹 다 조사시켰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내려보내는 게 총리직에서 내려보내는 게 맞겠다라고 대통령님께 건의를 했다는 것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알려지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이런 인간입니다. 골프를 뭐 진짜 많이 쳤어. 아니 2005년 4월에 강원도 산플러스 때 골프 쳐가지고 욕 먹고 그 다음에 7월에 비 오는데 제주도까지 내려가가지고 골프 치고 갔어. 그러니까요. 뭔 정신인지 모르겠어. 아니 뭐 골프 좋아하고 골프를 칠 수는 있는데 적어도 총리 일 하는 동안에는 사실 골프 칠 여유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란 일 얼마나 빡센데.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골프 안 치면 골프 좀 참고 있다가 총리직 끝나고 나면 치면 되잖아. 실컷 치면 예. 되잖아. 이게 무슨 공익 마인드가 있다는 거야 대체? 어디에 공익 마인드가 있다는 거야? 아유. 아니 근데 이런 사람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막 이재명 아까 막 굉장히 뭐 귀한 뭐 후보였다 그랬나? 뭐 뭐라고 그러니까 했다고? 좋은 후보였다. 굉장히 좋은 후보였다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은 좀 약한 측면이 있지만 정책은 좀 약하지만 진정성이 너무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진정성을 높이 사서 그래서 사당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옛날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기도 하고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깡패였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얘기를 했지 안 그랬으면은 그냥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졌고 문재인 정부 실패했다 그 소리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더구나 사적인 원한 관계도 있는 걸로 보이는 인간인데. 그러니까. 에휴, 그래서 참 내가 이해찬 해골록 한번 써볼까? 쓰면은 고발 당할까? 명예훼손으로? 당할 수도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해골록 쓰면은 그래도 좀 팔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 가늘고 길게 가자. 네, 가늘고 길게 살아야지, 그렇지. 하여튼 아이고 참 뭐 이외에도 정말 진짜 많은데 뭐 사실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대부분은 아시는 내용들이죠. 네, 그렇죠. 아는 내용. 아는데 이제 잘 까먹은 내용들이 좀 있겠죠. 그리고 뭔가 이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것들도 있어가지고 네.
뭐 이해찬 세대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그냥 아예 빼버렸습니다. 뭐 아까 트위터에 어떤 분이 이제 그 해찬들 된장 사진 올려놓으시면서 네. 참 이거 참 껄끄럽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저 같은 경우도 저기 슈퍼에서 제가 이제 쌈장을 자주 사 먹거든요. 풋고추를 많이 찍어 먹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할인 상품으로 나와도 해찬들은 안 사요. 그냥 사기가 싫어. 그 회사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는데 당연히 그 상표명 때문에. 청정원 있잖아. 청정원. 그러니까 청정원이 다른 데 걸 사지. 해찬들은 그냥 사기가 싫어. 그냥 감정이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 그렇죠. 옛날에 막 이동영이 막 해찬들 다 지가 만들었다고 막 존나 잘 만들었다고 막. 아이씨. 에이, 하여튼 뭐 이해찬 얘기 뭐 이 정도 하죠. 네. 네. 그 조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나무위키가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한 거는 그 링크를 다 따라가서 기사가 잘 살아 있나, 네. 혹시 삭제된 기사 아닌가 이런 것만 좀 확인했습니다. 네. 자 지금 또 뭐 이해찬이 이렇게 또 주초에 해골로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또 황당한 소리만 늘어났고 이재명이 요즘 이제 그 타운홀 미팅 한답시고 전국을 순회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이제 뭐 접촉면을 이래저래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원로들도 만나고 이제 그렇죠. 뭐 이번 주에 뭐 네. 정동영이니 문희상이니 뭐 이렇게 다 나왔어. 그 퇴물들 총출동해가지고 네네. 뭐 그다음에 이제 박병석 전 국회의장 네. 뭐 이렇게 또 나왔죠. 대단한 소리를 하는 거 그런 것도 기사에 나왔고 이제 오늘 소개할 기사는 이제 50년 후 위원회라고 이제 소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 9월 19일 날 초선들과 이제 오찬을 가진 요 자리 내용들을 초선들하고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발언을 하기를 당내 통합하고 단합해서 총선을 이기는 것이 저희 사명이다. 뭐 정권을 빼앗겼는데 과반을 놓쳐서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총선을 이겨야 된다. 지금 중요한 건 단합.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분열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합하면 이기는 것 아니겠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50년을 내다보고 의제를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인 비전위원회를 만든다면 명칭을 50년 후 위원회로 하는 게 어떻겠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50년 후면은 저는 사실 50년 후 저도 50년 후 정도를 기대를 합니다. 그 특이점 와가지고 진짜 그런 세상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사실 50년 후 위원회를 만들다는 이 말 자체는 저는 해볼 만한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지금 다 그렇게 말만 던져놓고 정작 하는 얘기들은 50년 후 위원회에 걸맞지 않은 소리를 해가지고 50년 후 위원회 그러면 지금 제일 먼저 수립해야 될 거는 환경 문제예요, 사실. 심각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래서 50년까지 탄소 제로 정책 이제 그거 하자고 그렇게 하신 거고. 그런데 뭐 그런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해요. 보면 안 하고는 한다는 소리가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저금리 대출제, 그러니까 기본 금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나왔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50년인 겁니다. 그 이재명과 그 이재명 주변에 그 기본소득 딸랑딸랑하는 사람들이 대충 만든 로드맵이 그게 아마 한 50년짜리 로드맵일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50년. 근데 저는 그러니까 50년 뒤에 기본소득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점차적으로 쭉쭉쭉 나가다가 기본소득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 예상은 그 50년,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50년 안에 기술적인 특이점이 온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사회가 자연스럽게 급진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 지금부터 지금 기본소득 던져주고 액수를 늘려나가서 50년 뒤에는 뭐 한 월 400 맞춰준다 그런 식으로 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지속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동력이 없어 그렇게 할. 뭐 아무튼 그러고 이제 뭐 농민이나 어르신 청년들에게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제도를 충실히 준비해서 확실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 경기도 때 하던 거 아니야? 네. 경기도 때 하는 거. 근데 지금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선별적 복지는 결국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무차별 복지야 이거. 그렇죠. 무차별 농민 복지. 중에도 일단 분홍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빈농도 있고 분홍도 있습니다. 그럼 그 골라가지고 빈농들을 많이 지원을 해야지. 분홍들이랑 빈농들이랑 똑같이 지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남아 있는 농민들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뭐 꼭 약자 계층도 아니에요. 도시 서민 이하 그 노동자들이 비하면은 농민들이 그렇게 또 약자라고 볼 수도 없어요. 아, 그 진짜 이 농사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잘 버시는 분들은 장난 아니죠. 현금 무섭게 씁니다. 네. 서울 한번 올라와가지고 막 그냥 백화점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사실 농민 지원은 어떤 농업이나 산업 자체에 대한 지원에 가까운 것이지 이건 그 복지제도 복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민 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농민 중에서도 빈농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비선별적으로 가면 안 돼. 선별적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다음에 뭐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 중에 건물주 어르신들 있잖아. 폐지 줍는 어르신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노인이라고 뚝 잘라가지고 다 똑같이 지원하는 게 말이 되냐고. 건물주 어르신들한테 돈 줄 필요 없잖아 사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게 상위 70%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많이 이제 그 대상폭을 확대를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건데. 그리고 청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수저 청년 있잖아. 저 강남 가면 다 저기 뭐 최하 벤츠 끌고 다니고, 람보르기니 끌고 다니고 그런 20, 30대 많잖아. 그럼 반면에 진짜로 막 빡세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루하루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정말 자기 생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럼 선별해서 줘야지. 왜 이걸 연령대 혹은 계층으로 그 연령대로 나눠 가지고 아니면은 뭐 농민이라는 특별한 계층만 이렇게 그 계층 안에 사람들은 다 똑같이 지원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소득 말고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복지를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대체. 뭐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각 그룹별로 이렇게 복지를 지원하는 뭐 그룹별로 그룹을 나눠서 그 그룹 안에서 비선별적으로 복지를 지원을 하게 돼 버리면은 그 그룹들이 각 개별의 그룹들이 또 이익 집단화 돼버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거철에 특히 그래가지고 뭐 농민 단체 나와가지고 농민 지원금 올려라. 말이 안 돼. 뭐 직불수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직불수금 그런 게 그런 게 농업진흥기금 같은 게 아니라 농민 기본소득 올려라. 그렇죠, 그렇죠. 청년들 모여가지고 청년 기본소득 올려라.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그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하죠, 얘네들이. 네. 그런 게 시작이 되면은 할 게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금액 올리는 것밖에 없어. 그렇죠. 일단 받은 거를 회수하기는 어렵거든요. 받은 거를 끊어버리기는 어렵거든. 그리고 금액을 줄일 수도 없어. 네, 그렇죠. 왜냐면은 물가는 계속 오르거든. 그렇기도 하고 줄이면은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왜 줄였냐 뭐 그럴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각 그룹을 이제 이렇게 분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분열하고 대립을 야기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디바이드 앤 룰입니다. 김어준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죠. 네,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사실 복지라는 거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 마지막, 그러니까 최소한의 장치 그 이상으로 작동할 수는 없는 거죠. 복지라는 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상희 교수님께서 최근에 이제 이재명이 시동을 걸었잖아요. 이게 네네. 부릉부릉 그 네네. 노인 기초연금, 네. 기초연금을 이제 100% 지급으로 40만 원으로 해서. 좀 이따가 나와요. 그랬네. 바로 저 통으로 네네. 통으로 붙여놨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보면은 또 한 서울 지역 의원은 이제 요 관련해서 인터뷰를 당겨 보면은 이 대표가 성남 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수사 등에 관해 설명하더라. 그래서 이제 본인이 무죄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무죄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거는 뭐 언급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니까 이재명이 나는 무죄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전하는 거니까. 근데 이어서 이제 한 인천 지역 의원은 좀 웃겨. 이 대표 설명을 쭉 듣고 나니 어이없는 기소라고 느꼈다. 야, 너는 좀 저기 기사도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을 해왔는지 그런 걸 좀 찾아보고. 그러니까 그 정신에서 그 윤가피 소장님이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사람들이 진짜 모른다고 이재명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뭐 있는 거 아니야? 뭐 있는 거야? 불안하다가 이재명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괜찮은 거구나. 게을러 인간들이. 지 앞가림하느라 정신이 없지. 니들 그 고소득 연봉 받고 뭐 하냐? 일 안 하고 이런 거 찾아보는 것도 그 일인데. 참.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언급하셨던 이상희 교수님이 9월 22일 날 이제 페북에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마침 하도 이제 얼차없는 소리를 하니까 또 들고 나오신 거지. 최근에 이제 이상희 교수님이 그 관련해서 어떤 그 정치 단체로 진행될 수 있는 이제 어떤 포럼인가 이제 모임 같은 걸 하나 만드신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 링크 따온 걸 까먹었는데 일단 카페로 일단은 그 네이버 카페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저희 가입하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지금 저거에 가입한 게 맞는지 틀린지 좀 판단이 안 서가지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데 그건 뭐 알아서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뭐 이상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페이스북 글을 하나 옮겨보겠습니다. 22일 날 올리신 글인데 기본소득 방식의 기초연금 입법 추진하는 망국적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거 한번 좀 읽어주시죠. 네,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기본소득 포퓰리즘에 깊이 중독돼 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치 세력이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 기본소득 포퓰리즘의 핵심은 무차별적 획일주의. 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담론이고 이런 노선이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민주당이 여기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에 중독된. 그렇죠. 포퓰리즘에 중독된 혹은 포퓰리즘에 매몰된. 그렇죠. 이것 말고는 사실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뭐 노선 투쟁이나 혹은 가치 투쟁을 한다고 해도 국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기도 할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다 망쳐놔가지고 그렇죠. 변별력도 없어져 버렸고 뒤에 또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자신 그 대선 공약이었다고 네. 기초연금 확대법을 네. 네, 정기 국회 7대 입법 과제 중에 첫 번째로 선정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또 대선 시동 거는 거지 이 새끼가. 벌써부터. 예. 그래서 기초연금 한 달에 40만 원씩 드리는 것은 꼭 하고 싶다면서 법안 처리를 주문을 했고 네. 근데 이게 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공적 연금 재정 전망과 연금 개혁 논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이제 현행대로 소득 하위 70% 분들에게 네. 월 30만 원 지급하는 것을 유지할 경우 그대로 현행 유지할 경우에 2030년에는 37조 원, 2050년에는 120조 원, 2070년에는 240조 원이 필요하다. 그만큼 이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지금 월 30만 원이라는 게 이게 그 물가 상승분 반영돼서 실제로는 지급 액수가 올라가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아, 뭐 그거까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월 30만 원씩 줘가지고 50년 뒤에 240조 원 되면 거의 한 7배 늘어나는 건데 노령 인구가 7배씩 늘어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아무리 인구 절벽이 온다고 해도. 글쎄요, 2070년 워낙 또 멀어가지고 어떨지 뭐 모르겠네요. 감이 안 오긴 합니다만. 근데 물가 상승률이 반영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의 안대로 기초연금 현행 70% 일단 그대로고 네네.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면은 이제 30년에 49조 원, 50년에 160조, 70년에는 320조 원으로 늘어난다. 네. 여기에 이제 전체로 더 늘어나면은 그 이재명이 주장하는 대로 네, 그렇죠. 노령 기본 소득으로 바꿔버리면은 그렇죠. 이게 지금 확 늘어나는 거죠. 얼마나 더 늘어날지 49조 원에서 보자 70%때 49조 그러니까 였으니까 70년 기준으로 하면은 한 음. 대충 잡아도 90조 더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320조에서 410조 정도 되겠죠. 네. 한 그냥 액수만 30% 정도 더 늘어난다고 네. 치면은 그러니까 당장의 노령연금도 사실은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은 어떤 그 뭐 재정적인 어떤 그런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봐도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논의가 있죠. 그러니까는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대상 연령 현행 65세 이후가 아니라 네. 70세 이후로 바꾼다던가 네네. 그다음에 뭐 정년 퇴직을 늘린다든가 다시 늘린다던가 네. 이제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금 네. 뭐 얘기는 되고 오고 있죠.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기본소득 방식의 기초연금 확대 방침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런 포퓰리즘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의롭지도 않기 때문이다. 네. 현행 기초연금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만 하위 소득 계층에게는 필요의 크기에 비해 금액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액 30만 원을 4에서 50만 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 요걸 하려면은 필요한 게 이제 지난 에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민 개개인 혹은 이제 그 가구별로 그렇죠. 소득 파악이 확실하게 돼야 되고 그 소득 파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기초 단계가 전국민 고용보험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은 일단 뭐 되도 않는 100% 노령 기본소득 이딴 걸 밀어붙일 게 아니라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복지를 제대로 하려면은
자, 그래서 이상희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네. 오늘 정의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 인상 입법을 포퓰리즘 정치라고 비판했다. 네. 경제와 복지 체제는 언제나 정의롭게 작동해야 하며 또 지속 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정의당이 간만에 만말했어요. 우리랑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주 지적 잘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이 주장하는 기본소득 방식의 기초연금 인상 방안은 정의롭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네. 이재명 정치 세력은 지금 민주당을 망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불행과 질곡으로 몰아가고 있다. 민주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민주 진보 지지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재명 정치 세력으로부터 민주당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려는 큰 결단이 필요하니 심사숙고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저희가 토를 다른 것보다 요 이상희 교수님 글 하나 인용하는 게 훨씬 확실하죠. 설명이. 네네. 여기 좀 재밌는 게 이제 정의당이 만발을 했다. 네네. 보면은 근데 좀 특이한 게 제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내에서 이제 이재명이 민주당을 접수하면서 구통진당 세력들이 많이 흘러 들어갔다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통진당 세력 그러면 우리는 이제 흔히 지금 정의당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아마 민중당이죠. 예, 그러니까 민중당 계열, 그러니까 구민노당 계열 그쪽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민중당 쪽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아, 네네. 그래서 옛날 통진당이 원래 민노당, 그 다음에 진보신당, 그 다음에 국참계, 그러니까 참여계, 국민참여당 참여계. 그렇죠. 그 세 개가 합친 게 정의당이잖아요. 통합진보당. 예, 통합진보당인데 거기서 이제 참여계랑 진보신당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정의당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의당은 국참계도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어젠가 오늘 천호선 씨도 탈당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오나 그러면은? 글쎄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일단 예, 정의당. 국참계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데 이 국참계들이 저는 민주당으로 흘러 들어간 걸로 보여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근래 들어가지고 좀 SNS에 간혹 이제 캡처돼서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김갑수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갑수는 꽁지머리고 아니면 동명이인으로 배우 김갑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통진당의 셀럽 중에 김갑수라는 양반이 있어요. 이 양반이 그쪽 진영 내에서는 꽤 이렇게 명망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팟캐스트도 했었어요 과거에. 공문이 갑이다라고. 그것도 당시에는 꽤 그 진영 내에서는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꽤 조회수가 나오는 그런 팟캐였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저거에 대응하는 정의당에서 그때 팟캐스트 했었잖아요. 유시민이랑. 네네네. 저공비행. 네, 저공비행했나? 저공비행 이후에도 아무튼 유시민이랑 노회찬 의원이랑 진중권이랑 진중권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예, 쭉 이렇게 했었죠. 노유진 정치 카페. 그거 거의 대응하는 팟캐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통진당 쪽에 그 양반 같은 경우는 지지 성향이 그래서 이제 이정희 중심으로 한 그쪽 지지 성향인데 지금 보면 이 양반이 이재명 엄청나게 까고 있어요. 이재명이랑 민주당을 이 판판이 나오는 곳마다 다 까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보면은 뭐 이정희도 일정 부분 경기동부 세력이 얼굴 마담 노릇하면서 이용만 당한 면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쪽 내부에서 경기동부랑 또 구통진당,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세력이랑 결별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지금 민주당이 흘러 들어간 거는 국창계로 보인다. 국창계들이 다수인 걸로 보인다. 왜냐하면은 옥만이 또 버티고 있잖아. 갑자기 난데없이. 그렇죠. 그렇지. 옥만에 대해서 이제 좀 얼핏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양반은 이거 뭐 유시민이 고발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이건 수사로 다 고발 못하지. 아니 그러니까 다 좀 드러났으니까. 비하성 발언을 하나 하자면은 그 당시에 통진당 당원들은 그러니까 저 같은 통진당 당원들은 그 당시에 그 옥만 사태 보고 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옥만한테 유시민이 불알 잡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엄청 짤상을 못하는 거야. 옥만이 부정을 저지르고 뭔지를 했는데도 뭐 입 바른 소리 하는 양반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옥만이 유시민 자금줄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이 양반이 돈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선거 부정을 딴 것도 아니고 부정 선거를 빡세게 저지른 사람인데 그렇죠. 이런 사람은 정치판에 계속 남아 있을 수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제주도당에 들어와가지고 뭐 여성위 원장인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그거 보고 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 사람 매장 당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들어와가지고 직책을 맡고 있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 통합진보당 그 선거 부정 사태가 음. 그야말로 그 빌런과 빌런의 대결이었던 또 빌런과 셈인데 빌런과 빌런의 대결이었는데 그 구통진당 쪽, 그러니까 그 국창계 쪽 말고 구통진당 쪽이 저지른 선거 부정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제였던 게 동일 IP에서 다수의 투표가 잡혀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게 그 이 사람 저 사람 투표를 도와준 거 아닌가? 뭐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뭐 PC가 집집마다 없는 경우, 그러니까 뭐 시골 같은 경우에 맞아. 마을회관에 예를 들어서 PC가 있다. 예. 그럼 시골에 있는 그 집집마다 있는 당원들이 와가지고 마을회관에서 투표를 하면은 같은 IP로 잡히지 않냐? 뭐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한 뭐 예를 들어 서너 개나 뭐 대여섯 개, 뭐 10개 미만이나 칩시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두세 개면은 한 집에서 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5억만 같은 경우는 뭐 수십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이건 설명이 안 돼요. 막상 까보자고 해서 까봤더니 참여계 쪽에 부정이 더 많이 네. 드러난 게 통합진보당 그 네, 사태였잖아요. 부정경선 사태였죠. 그런 다음에 갑자기 막 셀프 제명해가지고 우리 정의당 만들어 나간다고. 그렇죠. 나간다고 그래버리고 그 전에 그 국참당이 떠안고 있는데 빚은 통진당이 떠넘겨버리고 그러고 나간 거야. 빚도 떠. 네. 하여튼 진짜 양아치 짓을 해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참여계는 정의당에서 무슨 뭐 창녀 소리 들어가면서 네, 뭐 네. 그렇게 했으니까는 이 찬밥. 사람들이 찬밥되고 그래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사실 민주당에 기어 들어오기는 참으로 충분한 상황이다. 그래 보이는데 다만 이제 오만 같은 인간들이 그 자리 차지한 게 저는 진짜 벙쪘다니까요. 그 기사 보고 말을 뭐라고 말할 말이 없어. 이건 뭐냐 싶더라고 진짜로. 그리고 오늘 보면 또 저기 김한규 제주도? 예, 김한규 보좌관 중에 보면 정의당에서 성범죄 저지르고 사고 쳐가지고 잘렸던 보좌관 2명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김한규가 자기 스스로 그 사람들을 골라서 뽑았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김한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 김한규가 제주도에 공천된 것부터 해가지고 거기서 걔 조직 제대로 없었을 거야. 조직 돌려주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 백으로 밀어넣었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보면 그 징계 먹어서 통진당에서 쫓겨났던 그 보좌관들도 5만 개 쪽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렇지. 역시나 국산계 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현근택은 끝발에서 밀린 거네. 그렇죠. 내부 투쟁에서 사실 현근택이 뭐 저기 털빠들이나 좀 좋아하지 어떤 그 조직의 후광을 입고 그럴 만한 어떤 그 정치적 연줄은 문장 내부에 없는 거야. 한참 그러니까. 그 뭐 선골이나 진골 되기에는 모자란 거야. 불쌍하구나. 나름대로 불쌍할 수 있지. 그러면은 야 현근택은 민중의 힘을 등에 입어야 되는데 왜 나를 차단해? 오늘 또 트위터 해보니까 어떤 한 분은 자기는 현근택이랑 글 섞어 본 적도 없는데 근데 찾아나겠다고 그러시는 분 있더라고요. 체인 블락도 하나? 그러니까 현근택 그러면 안 돼. 당신의 유일한 힘은 민중이야.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돼. 좀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현근택 씨. 아무튼 말이 샜네. 네.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 기사를 한번 봅시다. 요거 좀 재밌어가지고 한겨레 20일에서 9월 21일 날 기사를 하나를 냈어요. 제목이 딱 눈에 들어오는 그런 제목인데 이대로라면 민주당은 계속 진다. 야 한겨레에서 한겨레 20일. 한겨레 20일 예, 주간지죠. 네 주간지. 이게 이제 그 개요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8월 말에 이제 민주당 새로고침위원회라는 조직에서 보고서가 하나가 발행이 됐어요. 이기는 민주당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요 이제 새로고침위원회라는 요 조직은 학자, 청년 활동가 등 외부 위원 5명을 꾸려진 쇄신 기구라고 합니다. 그 내부 인원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인가? 외부 인원 초빙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요 설문 요 분석 자료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30여 개 항목의 진술문을 던져주고 이제 그 해당 문장 내용에 선호하는 강도를 측정해가지고 응답 자료들을 취합한 결과 6개 유형의 그룹으로 사람들을 나눴다고 합니다. 3,000명을. 그 진술문들이 어떤 식이냐면은 뭐 이를테면 정부는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 그 이런 질문 던져주고 네네. 그래서 뭐 매우 동의, 뭐 중립, 그다음에 약간 반대, 매우 반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대답을 나눠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취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30여 개 던진 다음에 이제 그룹을 6개를 만들어냈는데 어떤 그룹들이 있냐면은 일단 이제 평등평화 그룹이라고 이제 해서 제일 많아요. 37.7%.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가치 지향성 이제 특성을 보이냐면은
복지, 성평등, 노동, 민족주의, 균형 외교 등의 많은 지지를 보이지만 환경과 혁신에 대한 관심은 적다. 어허. 이 사람들이 네. 일반적인 지금 그 민주당 지지층의 메인스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많은 그룹이 자유능력주의 그룹인데 요 그룹은 이제 21.5%. 네네. 그래서 이념적으로 친자본주의, 친능력주의, 친핵 보유, 친미 성향의 자유주의적 보수, 반복지, 반환경, 반노동, 반소수자 포용 등의 성향. 이런 반동 새끼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숙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근데 뭐지? 조금 낮네요. 37.7% 대 21.5%. 요 이제 이유도 이따가 설명이 될 텐데. 아무튼. 네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많은 그룹이 친환경 친성장 그룹인데 이것도 18.8%니까 꽤 높습니다. 비중이. 네. 그래서 이제 복지 친화적이고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되 국가의 역할을 인정한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긴 하는데 완전 자유주의적인 그런 이제 그 상황을 선호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국가의 개입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 그다음에 혁신을 통한 신산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환경 이슈에서 진보적이다. 그래서 이제 소수자 젠더 이슈에 보수적이고 노동운동과 검찰개혁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 양반들이 요 성향이 대체로 저는 문파 성향이랑 비슷해 보여요.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보이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은 그룹이 반인권 포퓰리즘 그룹 9.3%. 요 그룹이 좀 재밌는 게 여가부 폐지와 기본소득을 가장 원해요. 여가부 폐지를 원하면서 기본소득도 원해.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적네. 9.3%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원하면 이재명 지지 성향으로 갈 수 있는데 여가부 폐지가 붙으니까 개딸이 될 수는 없는 거야. 신기하죠 좀. 네,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제 주택 구매 지원 같은 경우는 주택 구매 지원 자체보다 월세 지원을 더 원하는 경향이 있고 좀 신기해 이것도. 그리고 소수자와 난민에게 좀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이미징 하는 걸로는 그냥 20대 초반, 그러니까 20대부터 30대 초반 사이의 남자들이 요 그룹이 좀 있지 않을까. 네네. 요 그룹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다음 그룹이 이제 6.4%짜리 민생 우선 그룹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이제 1, 2순위인 사람들인데 뭐 나머지는 다 무관심해요. 정책 개혁에는 무관심하고 외교 등 이제 각종 거대 이슈에는 대체로 무관심한 그런 그룹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거의 비슷한 빈도로 6.3% 빈도로 나오는 게 개혁 우선 그룹 해가지고 검찰 개혁을 강력히 지지하고 부동산 세율 인하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도 지지했어요. 좀 이상하죠? 특이하죠?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하는데 또 세율은 낮추고. 네. 그리고 이재용 사면도 지지를 했어요. 이상하게. 그래. 그리고 주택 구매 지원을 원하고 이 사람들은 또 기본소득은 또 반대를 해. 그러면서 이제 환경 이슈 그다음에 혁신 같은데 무관심하고 소수저 난민에게 배타적인 그룹입니다. 이게 개혁 우선 그룹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조금 진짜 애매한 것 같네요. 검찰 개혁이라고 봐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개혁이라는 거는 검찰 개혁 우선 그룹. 네. 그러니까 요 지금 6개로 나눈 그룹들을 보면은 좀 이제 재밌는 게 가치 판단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어요. 유일하게 일관성 있는 그룹은 자유능력주의 그룹뿐입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숙골들은 빈틈이 없어. 호불호가 딱 나누고 거기 기준이 확실하게 딱 정해져 있어. 멋이 있다. 그런데 이 평등평화 그룹만 봐도 대체로 좀 이렇게 좀 진보나 개혁적으로 보이지만은 환경하고 혁신에 대한 관심이 적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친환경 그룹을 봐도 친환경 친성장 그룹이니까 상당히 진보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그룹이 저는 문파 성향이랑 제일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복지나 그다음에 경제가 그러니까 복지 친화적이니까 복지에 있어서는 좀 전향적인 면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국가 영향도 인정을 한다는 거는 요거는 좀 이게 전향적이지. 복지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면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 뭐 큰 정부를 지지한다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큰 정부에 의한 어떤 뭐 혁신, 신산업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환경 이슈에 대해서도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젠더 이슈, 그다음에 소수자 이슈에 대해서는 보수적입니다. 그런 분들이 제법 계시죠. 그리고 이제 노동계, 그다음에 검찰 개혁에 반감이 크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의 문파들이 좀 더 그렇지만 또 이 문파분들이 예전에는 또 노동운동, 검찰개혁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이 심하시지는 않았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아무튼 이제 요것도 보면 하나의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자기 성향을 만든 게 아니라 각 개별 사안별로 그치. 개별적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이 판단은 이 판단이고 이 판단은 이 판단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요 분류들을 놓고 보면은 사실 뭐 나는 진보적이다, 나는 보수적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기도 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치들이 혼재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판단을 내림이 있어서 여러 가치들을 혼재해서 쓰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이념에 얽매일 필요도 없는 거고 사실은. 네네. 그래서 이제 요 그룹별로 이제 정당 지지 성향을 다시 한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화평등 그룹이 이제 국힘 평화평등 그룹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 제일 강한데 그래서 이 그룹 내에서는 국힘 지지도가 10%가 안 나와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자유능력주의 그룹은 또 민주당 지지도가 10%가 안 나와요. 여기도 이제 부동층인 거지. 그렇죠, 양쪽으로 그렇죠. 나눠진. 네네.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가 이제 나머지 그룹들은 대부분 다 스윙보터 성향이 강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개혁 우선 그룹은 비판적인 민주당 성향이고 아까 개혁 우선 그룹이 이제 검찰 개혁 지지 그룹. 네, 검찰 개혁에 목매는 사람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문파 성향이 제일 비슷한 게 이제 친환경 친성장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요 그룹도 스윙보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중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 지금 범주화 시키고 정당 지지 성향까지 나눈 걸로 봐도 어느 정도 좀 부합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분석이 나름 저는 좀 한번 뭐 이 분석을 또 얼마나 받아들이고 믿고 말고는 이제 개개인의 판단을 몫이지만은 적어도 분석이 아주 얼토당토하지는 않다. 네네네. 이게 사실 처음에 요 그룹 나눈 것만 보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워낙 이 성향 자체가 내부적으로 충돌하는 면들이 있다 보니까 모순되는 네. 그런 게 있어서 이게 묶어내기가 네. 납득이 안 될 수 있는데 이 지지 성향까지 정당 지지 성향까지 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충분히 납득이 간단 말이죠. 그리고 네네. 사실은 이게 그 사람이라는 게 일관되지 않다는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보면은 저도 이제 진보 정당 생활하면서 느낀 게 이거 뭐 말로만 진보 떠들지 연락 꼴통인 새끼들 많거든요. 그 뭐 저기 많이들 이제 진보 정당 비판하시는 그 근거로 많이 쓰시는 것 중에 보면은 진보라고 있는 것들이 더 여성비화 더하고 막 내부적으로 뭐 성범죄를 넣으면 그저 파묻기 바쁘고 뭐 자기들 네네. 그걸 정치적 입지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뭐 파묻기 바쁘고 이제 그런 것들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보면은 내부 문화적으로 저는 많이 느낀 게 학벌을 엄청나게 밝혀요. 그거는 정의당 계열도 그렇고 저 통진당 계열도 그렇고 뭐 말로만 노동자 어떠고 뭐 저기 서민들이 어떻고 그래놓고는 뭐 그 서영구 아니면 그 외대 카르텔 뭐 그런 데라도 낑겨 있지 않으면은 뭐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하기도 힘들어. 말 한마디 해도 뭐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 뭐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 어떤 진보당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큰 기대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두드러지게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일관성이 없다. 네네. 판단에 있어가지고서 개별 사안에 따라 이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근데 다만 숙골들은 단단하다. 단단하다. 숙골들이 제일 무서워. 근데 이제 요 설문조사에서 이제 한 가지 좀 한계점을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은 애초에 조사 연령대를 69세까지로 제한을 뒀어요.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노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서 그렇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뭐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사 연령대를 69세 이하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좀 더 과대표됐을 가능성이 큰 거죠. 맞아. 안 그래도 이게 그 스콜 그룹하고 네. 평등 평화 그룹 네. 이게 38대 뭐 한 22 정도라 가지고 이거 조금 너무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대표된 것 같아 보인다 네. 싶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걸 봐도 요 과대표된 걸로 봐도 좀 이제 좀 위태위태한 게 요 조사만 놓고 봤을 때 뭐 평등평화 그룹이랑 개혁 우선 그룹까지 이제 합산해 요 두 개 그룹은 확실하게 민주당 지지층이기 때문에 네네. 스윙보터가 아니고 그러니까 개혁 우선 그룹, 그러니까 검찰 개혁 우선 그룹도 비판적인 민주당 지지층이기 때문에 요 두 개를 민주당 지지층으로 합산을 해도 한 4% 정도 나와요. 69세 이상을 다 제외하고 네. 계산을 해도 그러면은 실제로 민주당 지지율이 여전히 50%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실제로 실질 민주당 지지율이 이거 44% 이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는 대충 분석할 때는 40% 미만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되게. 그러니까는 이제 결국 그 뭐 친환경 신성장 그룹, 그다음에 뭐 반권위 포퓰리즘 그룹, 그다음에 민생 우선 그룹. 네. 이제 얘네들을 다 합치면은 이게 보자 15.7에서 34% 정도 되는데 스윙보터가 그렇죠. 예, 스윙보트가 34%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매력적으로 많이 가져가느냐, 그거를 민주당이 할 수 있느냐,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느냐, 이걸로 총선의 결과를 예측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요 이제 그룹별로 나눈 걸로 보시면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스윙보터로 나눠지는 그룹들도 네네. 호불호에서 이렇게 일치하는 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데도 지난 대선 때 요 그룹들이 거의 이제 반이재명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재명이 졌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요 결과만 놓고 보면 왜냐하면 48%를 민주당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44%를 민주당이 먹었고 국힘당이 21.5%를 먹었단 말입니다. 확실하게 먹은 것들이 네네. 요 조사에 따르면 그 나머지는 다 스윙보터인데 나머지 스윙보터의 대부분이 국힘으로 갔기 때문에 국힘이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윙보터 그렇죠. 스윙보터 표에서 민주당을 거의 못 가져왔다는 거야. 근데 스윙보터들 나눠진 그러니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진 스윙보터들이 각각의 면면을 보면은 일치하는 가치 판단 기준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민주당을 반대하는 기준이 명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뭔가의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국힘당을 지지하자 그게 아니라 나는 이것 때문에 민주당 못 찍겠어. 나는 A라는 이유로 민주당을 못 찍겠어. 나는 B라는 이유로 민주당을 못 찍겠어. 나는 C라는 이유로 민주당을 못 찍겠어 하고 각기 다른 이유로 민주당을 찍을 수 없는 확실한 이유들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걸 분석해. 요 결과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대선이 이제 확실한 비호감 대선이었다. 그렇죠, 그렇죠. 누구를 찍을 수 없는 이유 때문에 투표했던 그런 대선이었다. 그러니까 볼수 있는 거죠. 이게 한번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젖잘싸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니까. 그렇죠. 되게 많아 보이지만 그 이재명이 받은 득표율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그 한계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상 못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면은 당황했어야 되고 지선을 그런 식으로 준비하면 안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확장성이 진짜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막 1%만 0.5%만 더 땡겨면 이겼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난 그 지금도 보면 얘네들 진짜 뭐 머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싶은 게 저 이동영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지하는 일도 그렇고 지금 뭐 그 지난 대선이 그렇게도 이제 그 자기들한테 한이 됐으면은 제일 먼저 반성해야 할 거는 와 우리가 똥물풀빼 소리에서 졌다. 똥물풀빼 소리 맨날 하니까 안 그래도 찍어주기 싫은데 그래도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차마 윤석열 못 찍겠다는 그런 분들 문파 중에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문파도 워낙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양반들 중에 똥물풀빼 소리 계속 들으면 찍어주고 싶겠냐고. 0.7%만 가져오면 됐는데 실제로 0.35%죠. 그러니까 우리의 많이 이탈한 표라고 치면은 우리 쪽에서 0.35%가 이탈해서 저쪽으로 0.35%가 갔으니까 그렇지, 0.7% 차이로 진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0.35%만 먹으면 되는 거였다고 치면은 만약에 기존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이탈한 표 중에서 0.35%만 가져오면 되는 거였다고 치면은 똥물풀빼 소리가 결정적으로 작용 안 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근소한 차이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이동영 같은 새끼는 씨발 나 때문에 졌다 그러고 뭐 몇 달간 무건 수행을 하든지 YTN 때려치우고 유튜브 안 내리고 몇 달간 쉰다고 내가 입 잘못 늘어서 선거 졌다고 그래야지 진정성이 있는 거야. 그리고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야. 똥물풀빼 했던 소리들 다 반성한다고 반성문 막 SNS나 게시판에 올리고 그러고 야 우리가 잘못했다 한 번만 도와줘 그러고 문파들한테 싹싹 빌어야 되는 거야. 0.35%만 가져오면 되거든. 근데 그걸 할 생각을 못 하죠. 그래놓고는 이재명은 그 당원들 모아놓고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윤석열 찍어준 당원들 출당시켜야 된다 그딴 소리 하고 있잖아요. 이 새끼도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아니라 산수도 못 하는 거야. 야 너 그렇게 말하는 단계에 윤석열 찍었다고 말했던 당원들이 진짜로 윤석열 찍었다 치자. 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한테서 0.35%만 더 땡겨오면 너는 이기는 거야. 다음 선거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 잘라?
그 사람들 자르면 진짜로 영영 앞으로 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자기 당원 게시판에 자기 생각 말했다고 자르는 그 당에 무슨 정이 남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소득을 외치는 거예요. 기본소득을 강하게 열심히 외쳐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몇 명 전향하면 하지만 숙골형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숙골형들을 너무 얕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숙고령들이 정말 단단해요. 웬만해서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들은 그 자체로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한 10만 원, 20만 원 늘려주는 걸로 안 되겠는데 바로 400만 원 그렇죠. 이렇게 질러야 되지 오지. 그러니까 거절하기에 너무나 큰 돈이었다. 그 정도를 찔러줘야지 넘어오지. 10만 원 콧방귀도 안 끼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혐의 이유로 이제 설문에서 정혐의 이유로 이제 많이 꼽고 있는 게 정치인이 출세하고 재산하는 것, 이제 기득권 이해 보호를 위해 이해 보호를 정치 목적으로 삼는 것. 그러니까 민주당도 기득권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정혐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왜 정치를 혐오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따져보면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대체 정치하려는 이유가 뭐냐? 뭐 지금 그렇잖아요. 배지들 보면 배지들 유지하려고 배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배지를 국민들이 왜 달아줬는데 나란 일을 하라고 달아줬는데 나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배지를 계속 유지하려고 배지를 계속 한다. 뭐 당내 정치질하고 뭐 그런 거. 이거 이제 그래서 요 정혐의 이유로 이제 요걸 딱 꼽는 것만 봐도 이 조사가 그렇게 이제 뭐 바이어스가 걸린 조사가 아니다. 좀 이렇게 최대한 솔직하게 드러내려고 했던 조사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문제로 꼽는 것들은 뭐 미래지향적 민생 친화 정책을 외면하고 저질적인 정책 행태를 반복하면서 세대 교체를 미루고 팬덤 정치에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요거는 사실은 좀 저는 새겨드려야 될 바가 있다고 봐요. 이 팬덤 정치의 문제점을 그러니까 당 바깥에 일반인들이 지적했던 거는 사실은 조국 사태 때부터라고 본격적으로 드러난 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보면은 민주당이 팬덤 정치에 뭐 매몰돼 버렸다. 이 비판에 있어서는 문파들이 단초를 제공한 바가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렇죠. 지금은 문파들이 팬덤 정치에 기여하는 것도 없고, 지금 팬덤 정치의 이제 폐해라고 말하면 100% 다 이제 개딸들. 이재명 지지자 개딸들인데, 최초의 단초를 제공했고 문제 의식을 만들어낸 거는 문파들의 행태에도 문제가 있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딴 것보다 좀 배타적인 면이 있었어요. 뭐 언젠가 이건 또 따로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든지 이 주제를 가지고, 아니면 뒤에 말씀드릴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또 더 상세하게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원칙을 세우는 거랑 사람이 교조적인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세운다는 거는, 원칙을 세우고 원칙을 따른다는 거는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원칙이었다. 문파들이 원칙을 문재인 대통령을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교조적이라는 건 뭐냐? 문재인 대통령을 원칙으로 세워놓고 뭐 내부적으로도 보면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거나, 그렇게 이제 막 순위가 높지 않은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배척을 해왔어요, 사실은. 그리고 트위터에서도 보면은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보면은 좀 뭐 굳이 대통령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이 대통령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떤 때는 보면 되게 심하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도 저는 봤습니다. 근데 좀 강경 진압 스타일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한편으로 이해는 하죠. 왜냐하면 그 참여정부 때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트라우마로 합리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해하는 어떤 단초는 될 수 있는데 왜 그러는지 나도 알겠다라는 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정당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외연을 결국 좁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야 되는데 설득이 아니라 강압하는 거잖아, 이거는. 대통령님을 대통령님 지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나가 짜져라 뭐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 그건 아니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팬덤 정치의 폐해라고 이제 일반인이 인식한 면이 있고, 그렇게 보면은 문파들도 단초를 제공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문 대상자들 대상으로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걸 또 진행을 했어요. 심층 면접인가요? 네, 심층 초접점 집단 인터뷰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뭐 그렇게 말을 이렇게 나가지고 이게 뭔가 싶은데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한 10명에서 15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원탁으로 앉혀놓고 진행자가 이제 질문 하나 던져주고 토론을 시켜요.
그러니까 인터뷰면은 개별 한 명씩 불러다가 그렇죠, 질문하고 그렇죠. 답변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그게 아니라 공통 질문 하나를 던져놓고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을 진행자가 이제 뭐 받아 적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인터뷰 참가자들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말이 토론처럼 이제 말이 왔다 갔다 하게 될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다 보면은 애초에 자기 생각 이상의 다른 말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보통 이거 이제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뭐 신제품 개발이나 뭐 마케팅 같은 거 회의할 때 마케팅 방법 회의 같은 거 할 때 이런 방식을 종종 쓰는데 이 경우도 지금 이제 뭔가 이 조사도 결국은 뭔가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진행한 조사고 이제 연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설문 대상자들 진행을 상대로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대답들이 이것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민주화 세력임을 자처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 민주당이 분명히 국힘보다는 민주화에 기여를 했지만은 민주화가 성공한 것은 소수의 리더뿐 아니라 다수 국민이 동참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자신들의 전유물로 그렇게 이제 앞세우는 것에 대해서 지지자들조차 동의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민주화 세력이라는 주장으로 도덕성을 포장하는 것에 참가자들은 언제적 얘기냐면 진절머리를 냈다. 이 다들 되게 동의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런데도 어쨌든 야 윤석열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이재명을 찍어준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확장성이 생기기는 어렵네. 진짜 한계까지 간 거예요. 예, 한계까지 그냥 다 끌어낸 게 지난 대선의 결과다. 네. 그래서 뭐 보면 사실상 이제 민주화 세력이라는 게 87 항쟁 당시에 뭐 참여했던 학생 운동 세력뿐만 아니라 그 영화 1987 보면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결국 마지막 투쟁을 이제 이한열 열사가 죽고 나가지고 마지막 투쟁에서는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혁명이 완성이 되잖아. 정부가 무릎을 꿇잖아. 그제서야 무릎을 꿇잖아. 네. 학생들만으로는 못했어요. 그렇죠. 넥타이 부대들이 넥타이 풀고 뛰어나오고 뭐 집에서 빨래하던 아줌마들 나와서 응원하고 그래버리니까 학생들만 가지고는 사실 뭐 쪽수도 안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파장도 그게 작지는 않지만은 진압할 여지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생활인들이 뛰쳐나가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국가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가버리면은 이거 일하면서 사회를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20, 30대, 30, 40대 이런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일하다 말고 뛰쳐나가가지고 전두환 물러가라 그래버리면은 이거는 진짜로 그걸 방치해버리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니까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다고 그 사람들 다 잡아 죽일 수도 없잖아. 잡아 죽이면 일이 안 되는데. 그렇죠. 사회가 굴러가지는데 아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민주화 세력이라는 게 그 당시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 참 숭고했죠. 자기 한 몸 던져가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당시 넥타이 부대도 그랬고, 그다음 넥타이 부대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집에서 응원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많은 시민들이 다 민주화 세력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당시 학생운동하던 세대의 대표 세대가 이해찬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민주화 세력이 그 사람들만이 민주화 세력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6세대도 민주화 세력이거든. 지금 숙골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노인들 중에도 민주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80년만 놓고 보면 87년도에 3, 40대도 그럼 지금 그 사람들 70대, 80대 아니에요? 87년이니까 40년 됐잖아. 그렇죠. 7, 80대 됐지. 7, 80대 됐잖아. 그치. 그 노인들도 민주화 세력이라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학생운동 세력들은 자기들만이 민주화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계속 포장을 했고 그 뒷세대인 40, 50대는 40, 50대 마찬가지로 이해찬 세대까지만 민주화 세력으로 떠받들었잖아.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은 꼰대라고 욕하기 바빴고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 1987 볼 때도 그런 생각했던 게 그 마지막 장면 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금 40대들 있잖아요. 네. 그 제 또래들 저 장면 보면 좀 쪽팔려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40대 50대들이 지금 한국 사회의 주축인데 이 사람들이 만든 사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이유로 뭐 조국 사태로 불거진 교육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뭐 부동산 님비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같은 상황에서 우리 또 지금 40, 50대들은 그렇게 그 당시에
삼성 그 당시에 기성세대처럼 자기가 가장이고 자기가 지켜야 될 게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집어던지고 나설 수 있냐고. 근데 그거 보고 그냥 막 씨발 멋있다 그러고 박수치고 그럴 일이냐고. 좀 부끄러워야 되지 않냐고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지금 민주당 지지층의 다수이고 주축이고 40대 50대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점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자신의 비겁함을 스스로 드러내진 않지만은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면제를 받으려고 하냐면은 김어준한테 후원하고 정청래한테 후원하면서 면제부를 받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 그 지지자들 중에서도 민주당이 너무 자신들을 민주화 세력이라는 거 강조하는 거에서 진절머리를 느낀다고 네. 하니까 네. 이건 이제 희망이 있다고 봐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서 뭐 김어준 막 이렇게 네, 그래서 김어준이고 그 대안이 이재명인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환장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자기들의 면제부가 이재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피곤해지는 문제는. 그거 면제 못 받아 이 사람들은 이재명 지지한다고. 당신들이 이재명 지지하고 김어준한테 후원한다고 사회적으로 뭘 기여하는 것 같아. 세상을 더 망치고 있는 거야. 당신들이 면제부를 받으려면 당신들 스스로 희생을 각오를 하고 희생을 해야 돼. 그 희생을 하라는 게 지금 나가서 무슨 반정부 시위하고 목숨 걸고 싸우라는 게 아니야.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더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려면은 부동산 가지고 님비짓하고 얼마 전에 정청래가 그것도 했잖아. 저기 소확장 때문에 주민들 못 와가지고 뭐 시위하고 그랬잖아. 자기 지역구에 소확장 들어온 거 반대한다고. 그딴 짓거리 하면 거기 대고 정청래 대고 욕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투쟁은 자기 희생으로 해야 돼. 자기 희생으로 완성하는 거고 자기 희생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생명 걸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지금 사회가 그런 사회도 아니고 뭐 반독재 시대도 아니고 진짜로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자기가 가진 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무슨 김어준한테 후원하고 정청래 지지하는 걸로 세상이 바뀌겠냐?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면 세상이 바뀌겠냐고. 더 쓰레기로 만들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린 결론 자체는 뭐 동의가 되는데 그 결론에 따른 행동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네요. 납득이 됩니다. 진짜 이분들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저도 딱 공감이 되네요.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 애초에 그렇지 않습니까? 김어준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그 부채의식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 부채의식이 김어준 후원으로 나타났어요. 처음에 발현된 게 결국은 낙검수를 키워준 걸로 부채의식이 발현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정말 잘못된 거죠. 그때 사실 부채의식을 가졌으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싶어 하셨는지 우리한테 바라는 게 뭐였는지 그걸 찾아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명박한테 복수할 생각만 했던 거예요. 멍청하게. 너무 늦었다. 네, 나도 그랬고. 이 이야기는 아마도 저희가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다시 할 기회가 있으면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신 분의 어떤 말씀을 빌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네네. 자, 그래서 뭐 결론은 이 기사의 요 보고서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강한 구심력이 존재했을 때만 이제 항상 이겨왔고 그게 또 당내 선거에서도 유리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이겨본들 선거 나가면 판판이 깨질 거다. 그리고 뭐 다음 총선에서 또 깨지더라도 젖잘싸로 또 지금 이 상태로라면은 젖잘싸로 그냥 자기 유리하면서 버틸 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암울한 리포트.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하실 때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직을 수행하실 때만 해도 그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강력한 원팀이야. 엄청난. 그러니까 당 내에서는 그런데 당 내에서는 바깥에서는 저게 뭐하는 모질이들 모임이냐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은 데는 이제 뭐 뭔가 이제 당의 그 힘이 모이지를 않아 가지고 뭐 졌다고 하면은 이번에 모아봐야 그냥 그 정도다. 오히려 막 반발도 일으키고 더 강한 반발을 일으키기도 하고 민주당이 그렇게 뭉침으로써 상대방을 더 뭉치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민주당이 지는 이유 가지고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하루 빨리 더 확실하게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죠. 예, 양당제 구도는 예. 이게 망해도 크게는 안 망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 점에서 보면은 어떤 그 창당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하고. 3당이 좀 네. 아쉽기도 하죠. 네. 네, 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뭐 딱히 뭐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바람입니다. 그 이낙연 대표님께서 미국에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짠 하고 다시 등판하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바람 정도는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낙연 대표님 말고는 없어요. 달리. 네, 달리 없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평산마을 소식을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요 이제 근래에 들려온 소식 보면은 지금 그 저기 뭐야 윤석열이 그 대통령 경호법 적용한 이후에 반경 300m 이내에 스피커 설치가 금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경찰이 평일날에는 스피커 아예 금지. 주말이면 가능하게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제한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산마을의 평화가 좀 더 찾아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말에는 지랄을 하기 때문에 계속 유튜브에 신고를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짤막한 디테일한 소식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 5.3이었나? 그 저기 김정숙 여사님 명의로 이제 그 고소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스토킹으로 이제 고발 들어간 거, 고소 네. 들어간 거. 그 같은 걔 같은 게 경찰서 조사받고 나왔다고 그랬잖아. 네. 그 조사받고 나와서 이제 얘가 많이 이제 그 풀이 죽었다 그랬는데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그 경찰서에 가면은 보통 뭐 가보신 적 없죠? 네. 저도 경찰 조사 받으러 가본 적은 없지만 경찰서에 가본 적은 있는데 가면은 정문에서 잡습니다 일단. 무슨 용무로 오셨습니까? 물어봅니다 경찰이. 그러면 이제 무슨 용무로 왔다 그러면 해당 부서를 그러면 몇 층 무슨 부서로 가시라 그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또 우선 같은 경우는 스토킹으로 경찰서 갔을 거 아니야. 네. 붙잡잖아. 뭘로 왔습니까? 스토킹으로 고발당해서 고소당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은 여성 청소년부로 가라 그래요. 성범죄 디비전으로 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성범죄자 취급을 받는 거야. 경찰서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그 굉장히 그 치욕스러운 경험이 되거든요. 그 자체로. 사람들 보는 시선이 다 달라져. 저 새끼 저거 개쓰레기를 그렇게 보게 되는 거야. 얘는 나름대로 나라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막 이러고 다녔는데 갔더니만 정치범도 아니고 성범죄자로 조사를 받고 온 거야. 성범죄자 담당 부서에 가서 성범죄자 취급을 받고 온 거야. 그게 참 재밌더라고. 스토킹법이라는 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평산마을에 평화가 어느 정도 찾아왔지만은 여전히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삼이 그런 개꼴을 당했을 거라 생각하시고 한 1g 정도는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우삼이 우파 삼촌? 예. 1g 정도는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